엄마, 재산 목록 주세요. 뭐? 재산 목록이요. 이제 상속 절차 밟아야 하잖아요. 장례 금방 끝났다, 얘들아. 그래도요. 아빠가 엄마한테 뭐 넘기신 것도 있죠? 확인해보니까 아빠 앞으로 뭐가 없던데. 그래요. 양심적으로 아빠가 엄마한테 남기신 거 있으면 분배해요. 저희도 좀 먹고 살아야죠. 나 사실 200만 원밖에 없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하고 같이 살 거냐? 네? 아니 엄마 돈도 없으면서 뻔뻔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자식들과 어머니의 기막힌 사연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인생 라디오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고 소중한 댓글도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인 한혜숙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평생 편하게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잘 사는 집,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처녀 시절까지 얌전히 잘 살았죠. 그때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손끝에 물 묻힐 일이 없어 신은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때 저희 친척이 제가 나이가 차자 남자 하나를 소개시켜 주었고 선을 본 후 곧장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7살 위였고 어린 신부인 저를 무척 예뻐했어요. 저희 집이 고향에서 제법 유지였기 때문에 남편의 집도 괜찮게 사는 집이었죠. 남편은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유학하며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명문대 출신이라서 직장도 좋은 곳을 들어갔어요. 돈도 많이 받고 어디 가서 떵떵거릴 수 있는 위치였죠. 보통 집안에서 중매해준 아가씨라고 하면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다고 친구들이 많이 그랬거든. 무식하고 안 예쁜 아가씨가 부인이랍시고 들어온다고. 그런데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운인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저는 처녀 시절 꽤 고왔고 키는 작았지만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항상 저한테 다정하고 배려심 깊게 대해주었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아들 3, 딸 2, 자그마치 5남매나 낳았죠. 사실 당시에는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아이를 훨씬 더 많이 낳던 시대였으니까요. 아이들은 잘 자라났어요. 시댁도 워낙 잘 사는 편이었고 저희 친정도 넉넉해서 애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잘 컸죠. 애들이 공부도 나름 잘하는 편이라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과외하고 학원도 많이 보내주었고요. 아이들도 저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무럭무럭 자라서 대학까지 모두들 잘 갔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장남이 정말 좋은 애였어요. 장남은 5남매 중에 공부도 제일 잘했죠. 성품도 제일 좋았고요. 아마 우리 죽고 나도 형제들 사이는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우리 큰애가 워낙 잘났으니. 그러게 말이에요. 전 저 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하고 남편이 항상 그렇게 말하고는 했죠. 장남은 아주 좋은 대학을 가서 거기서 색시감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성품에 공부도 저처럼 잘하는 아가씨였죠. 사실 저희는 중매를 서주려 했는데 시대가 변했으니 아들이 좋다는 아가씨를 며느리로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과연 아들은 그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죠. 어머님, 저 밥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아유, 처녀적에 밥 안 해봤구나? 네, 집에서 저 부엌에 안 들이시려고 해서요. 귀하게 자라서 그래. 사실 나도 결혼 전에는 밥도 한 번 안 해봤거든. 새아가, 너도 밥하기 힘들고 몸 아프면 아범한테 해달라고 하렴. 너희 시아버지도 나 몸 안 좋으면 항상 대신 밥을 해주고는 했어. 남자도 이제는 다 집안일도 하고 밥도 하고 해야 돼. 큰 며느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한테 밥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저희 큰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는데 대학도 같이 다녔다니 그만큼 며느리도 공부를 잘한다는 거였겠죠. 그럼 밥하는 법을 모르는 게 당연했어요. 사실 요즘은 워낙 밥솥도 잘 나오고 해서 큰 며느리가 꼭 음식을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죠. 어머님은 다른 시어머니들하고 너무 다르세요. 저희 친구들 보면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싸우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던데 저는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뭘 그 사람도 옛날 사람들이라 그런 걸 게다. 아는 것이 그것뿐이니 에휴 결국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지. 나야 너희 시아버지가 워낙 깨인 사람이고 덕분에 긴 세월 동안 대접받고 살았으니 요즘 시대 이치에 좀 깬 것뿐이지. 그런가요? 아무튼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다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저. 나도 큰 며느리 잘 들인 것 같구나. 내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는 날 좋아해주니 말이다. 큰 며느리는 정말로 좋은 아이였어요. 큰 며느리는 본인이 그렇게 잘난 사람인데도 절대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크게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편인 저도 큰 며느리는 정말 좋아해 주었죠.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나란히 대학원에도 진학했고 박사과정도 밟았어요. 아이들은 제가 알기에는 너무 어려운 어떤 공부를 했지만 저는 잘 모르면서도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공부 끝내고 나면 어머니 아버지 서울로 모셔서 살게요. 그래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님. 아니다. 너희는 너희 가정을 꾸려야지. 애들도 기르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계속 함께 살자고 졸랐지만 저희는 거절했어요. 젊은 친구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진짜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작은 아들들과 딸들도 모두들 공부를 잘해서 학교들은 잘 갔어요. 하지만 큰아들만큼은 아니었죠. 큰아들이 워낙 리더십도 있는 편이어서 동생들은 장남의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그리고 장남의 말을 따라 저희한테도 감히 큰 소리 내지 못하고 효도를 했고요. 모든 게 다 좋고 인생이 아름답다고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비극은 머지않아 찾아왔어요. 큰아들과 큰며느리 사이 장손이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죠.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저녁을 차려서 남편하고 같이 먹으려고 막 앉던 참이었어요. 밥 한 술을 뜨려는데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라 제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남편은 왜 놀라냐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남편은 수화기를 떨어뜨렸죠.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큰아들은 정말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운전도 절대 과속하지 않고 절제하며 하는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이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들이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절했어요.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서 정신 차리라고 울었어요. 그 다음은 정신이 없어 기억이 아예 없네요. 분명히 눈을 뜨고 말하면서 큰아들의 죽음을 확인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요. 장례식장에는 저희 아이들, 이제 사남매가 되어버린 아이들과 더불어 큰며느리와 큰손자, 저와 남편이 있었죠. 너무 창졸간에 일어난 큰아들의 죽음이라서 누구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큰며느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던 것만은 기억이 나요. 얘야, 넌 아직 젊다. 넌 아직 젊어. 용기를 내야 해. 네, 어머니. 네. 애를 봐서라도 용기를 내야 해. 살아야 해. 큰며느리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이나 울었었죠. 아마도 아들의 죽음을 저와 남편 그리고 큰며느리가 가장 가슴 아프고 절절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큰손자는 아직 너무 어렸고 형제들은 한치 건너 두치였겠죠.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거의 기억이 없어요. 저는 한 달 정도를 거의 누워서 의식이 없었다고 하니까요. 큰며느리는 직장도 휴직을 한 채로 제 옆에 와서 계속 저를 보살폈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까지 떠나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큰며느리가 저를 부르면서 그렇게 울던 게 기억이 나요. 큰며느리의 친정엄마는 결혼 한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의지를 했었죠. 그런데 저까지 몸져 누워버리니까 그 애는 워낙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사실 큰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도 죽고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시어머니까지 한꺼번에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테니까요. 큰며느리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제 간병을 해주었어요. 곁에서 보던 남편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정성을 다한 간호였죠. 저는 그 덕분인지 한 달이 좀 지났을 무렵 정신이 돌아왔어요. 어머님, 정신이 나셨어요? 제가 눈을 뜨고서 또렷한 눈빛으로 큰며느리를 바라보니까 큰며느리가 울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니까지 떠나버리실까봐. 저 정말. 괜찮다. 아가, 괜찮아. 저는 큰며느리의 손을 잡고 또 울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앓고 나니 살아갈 생각이 다시 나더군요. 내 사랑하는 큰며느리와 큰손자도 사는데 내가 뭐라고 죽느니 사느니 하겠어요. 게다가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넷이나 남아있는데 말이죠. 큰며느리는 불안하다면서 결국 저희 집 근처로 이사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혼자 아이를 건사하는 것보다야 100배 나을 것 같아서 저도 대찬성이었죠. 큰며느리는 재택근무로도 뭔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길렀고 저는 큰며느리가 일하는 동안 열심히 큰며느리의 살림도 봐주고 아이도 놀아주고 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큰손자는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났죠. 저는 큰아들을 잃었지만 그래도 큰손자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위안을 삼았어요. 큰손자는 정말 큰아들하고 똑 닮은 얼굴로 자라났거든요. 심지어 성격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큰며느리가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그러더군요. 어머님, 저 죄송한데 해외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해외? 네,
제가 일하는 쪽에서 연구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에휴, 가능하면 한국에서 어머님 곁에 있고 싶은데, 하지만 저희 애 외국에서 기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해서요. 어머나, 그럼 가봐야지. 애도 해외에서 더 좋은 교육 받고 너한테도 정말 좋은 기회 아니니? 네,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두고 떠나도 될지 정말 너무 죄송해서. 아니다. 절대 아니야. 무슨 소리냐? 너가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이렇게 살아준 것만 해도 나한테는 너무 고마운 일이었다.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이대로 큰 며느리가 떠나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다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이미 죽은 지 몇 년이나 지난 상태였고 큰 며느리는 여전히 능력 있고 예쁜 여자였어요. 다른 사람하고 재혼해서 산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나이였죠.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장기로 산다고 하니 당연히 이별을 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가, 너 꼭 명심해라. 네? 너 새 사람 꼭 만나렴. 새 사람 만나는 게 우리 아들이나 우리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다. 아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잘 들어라.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 손자도 꼭 행복해야 한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새 사람 만나서 결혼하렴. 우리 생각은 절대 안 해도 돼. 절대로. 알겠지? 큰 며느리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고 분명 외국 나가 살면서도 우리를 생각할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이나 당부하고 또 당부하면서 우리에 대한 생각 자체를 줄이라고 했죠. 큰 며느리는 제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제 당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 생각은 있고 거기에서 새 출발할게요.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 꼭 행복하게 살려무나. 그게 보답이다. 며느리의 소식에 남편도 크게 기뻐했어요. 큰 손자를 앞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아이와 큰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은 없었죠. 그래서 큰 며느리는 손자와 더불어 떠났어요. 태어난 척했지만 그때 정말로 슬프더라고요. 제 자식이 한 명도 저한테서 떠나간다는 느낌이었어요. 속이 아파서 저는 그때에도 며칠을 계속 앓았었죠. 그 사이 나머지 네 남매는 점점 더 저희한테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저희한테 올 때는 그래도 저희 비위를 맞추면서 잘하기는 했지만 어딘가 좀 바라는 게 있을 때가 많았죠. 둘째 아들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말아먹어서 저희가 몇 번이나 자금을 대줬어요. 어떤 때는 몇 천만 원을, 어떤 때는 억 단위를 가져갈 때도 있었죠. 그때마다 나머지 애들이 난리를 쳤어요. 아니, 그렇게 막 돈 떼주고 그러면 우리 나중에 물려받을 거 하나도 없겠다. 엄마 아빠가 그러신다고 해도 엄마가 막아야죠. 우리는 자식 아닌가? 무슨 소리니? 우리가 아직 정정한데 더 벌어서 너희를 주면 되지. 무슨 소리라니요? 아무리 그래도 억대까지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모이면 다 우리가 받을 건데. 얘들아, 아직 너희 엄마 아빠 젊어. 아직 죽을 나이 안 됐어. 그 사이에 우리가 쓸 돈 안 쓰고 너희 둘째 형한테 준 거다. 어쩜 그런 소리를 하니? 그래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둘째 형 저러다가 또 돈 달라고 한다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알아요? 맞아. 그리고 그 재산 엄마 아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저는 정말 화가 나더군요. 아니, 둘째 아들이 돈을 허투루 쓰고 저희가 너무 물려서 그 돈을 다 메꿔준 건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애가 중내산해 하는데 그냥 부모가 되어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부모로서 난감한 상황은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애들이 당연하다는 듯 우리 재산이 저희 거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돈 많이 쓰지도 말라고 하는 걸 보고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이 뭐라고 대체 우리 부부가 모은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는 거냐고 말이죠. 거기다가 넷째 딸도 한술 더 뜨더라고요. 엄마, 재산 목록 적어두세요. 여기서도 돈 빠져나가면 우리도 알아야 하니까. 너희가 무슨 권리로 그걸 알아야겠다는 거야? 당연하잖아요. 그거 세월 지나면 당연히 우리 거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알고 컨트롤을 해야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남편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애들의 태도는 너무 아나무인이었어요. 큰아들이 죽은 이후로 애들은 점점 더 돈에 대해서 욕심을 드러냈고 장남이 없으니 당연히 자기들이 우리 재산을 다 가지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엄마, 설마 새언니하고 큰조카한테 돈 줄 거 아니지? 그쪽은 이제 해외 나가서 우리 입고 재혼해서 잘 살 거예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애가 너희들보다 훨씬 나를 위한단다.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니 내가.
거봐, 저렇게 새언니한테 이상한 믿음이 있다니까? 아, 됐고요. 재산 목록이나 좀 적어주세요. 시끄럽다? 난 정말 너희들을 모르겠구나. 다 나가라, 다 나가. 아, 엄마. 그리고 저는 그날 새 애들을 다 내쫓았어요. 하지만 그 며칠 뒤 둘째 아들이 또 돈이 얼마 필요하다면서 찾아왔고 머리가 아파왔죠. 저와 남편은 곧 죽을 것 같은 둘째 아들의 몰골에 돈을 좀 주기는 했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어요. 둘째 아들은 불쌍한 척을 하다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말을 듣고 나자 얼굴이 험악해지더군요. 아들이 부모한테 드러내는 그 험악한 얼굴을 처음 보고서 저와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가 애들을 잘못 기른 걸까? 에휴, 나도 모르겠어요. 여보, 큰애가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 애가 잘 놀러주고 있었던 거였나 봐. 정말. 남편도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부의 재산이 많기는 했어요. 애들이 다는 몰랐지만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축적한 재산이 많았고 부동산도 사둔 게 상당히 많았죠. 저도 부동산 쪽으로는 투자를 제법 잘하는 편이라서 집하고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둘째 아들한테 돈을 좀 쥐어준다고 해도 저희 재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아마 자식들은 그것까지는 모른 채로 그저 부모가 집 두 채하고 돈 좀 있는데 거기서 뜯어서 자기들 형한테 준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요. 걔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럼 부모를 잘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목록을 적으라는 둥 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식들에 대한 신뢰가 대폭 떨어졌어요. 애들을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은 넷 중 어떤 애들도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궁해지면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게 확실했어요. 정말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그 중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구나 싶었어요. 애들은 모두 결혼을 했지만 각자의 배우자는 애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어느 날은 둘째 며느리가 와서 한참이나 저희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애들 아빠가 또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피워서요. 친구가 보증을 썼는데 다 뒤집어 썼다고 저희 집에 와서 난동을 피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 대체 몇 번째니? 둘째는 또 어딜 가고 너 혼자 왔어? 몰라요. 어디로 도망갔나 봐요. 정말 살 수가 없구나. 저는 사정이 딱해서 그리고 제 아들 때문에 봉변을 당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둘째 며느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돈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둘째 아들이 사업이 망한 건 맞지만 둘째 며느리 말대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었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그 돈으로 옷하고 보석을 사서 몸에 휘두르고 다니다가 저한테 걸렸는데 뻔뻔하게 웃으면서 도망을 가버리더군요. 그러고는 몇 달 뒤에 또 뻔뻔하게 와서 울기도 했어요. 그런 형편이었으니 제가 자식들을 못 믿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자식들을 제일 못 믿겠으니 참 환장을 노릇이었죠. 그래도 아직은 남편이 정정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있는 한 저를 못 건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몇 년 뒤 남편의 살이 갑자기 너무 빠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0kg이 넘게 빠진 데다가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봐도 병자라는 기색이 완연해져서 저는 급하게 남편과 같이 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위암이더군요. 그것도 이미 말기라서 더는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고 시한부를 선고받았어요. 몇 개월 안 되는 시한부생을 받은 남편 앞에서 저는 남편 손을 붙들고 한참이나 울었어요. 남편은 검게 죽은 안색을 한 채로도 저를 위로하더군요. 너무 따스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인생에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남편과 만나 큰아들을 얻었고 다른 아이들도 얻었죠. 평생 동안 남편 곁에서 어찌나 행복하게 세상 물정 모르고도 편안하게 살았는지 그 다정하고 온화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내 곁에서 떠나게 될 줄이야. 당신, 내가 죽고 나면 말이야. 절대 재산 있는 그대로 애들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어요. 저는 남편의 말의 이유를 알겠더군요. 남편 역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중에 딱 200만 원만 있다고 해. 나머지는 전부 빚으로 넘어갔다고. 그런다고 애들이 믿을까요? 괜찮아. 내가 사업하면서 빚 있는 것처럼 애들한테 이미 말을 해놔서 걔들 이미 믿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 재산도 전부 당신 명의로 넘겨두었으니까 어차피 애들은 몰라. 어쩐지 요 몇 달간 애들이 집에 뜸하더라니. 그래서.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어. 저희들 부모가 돈이 없다니까 집에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야, 이 녀석들. 남편은 혀를 찼어요.
그러면서도 혼자 남을 저에 대한 걱정으로 얼굴이 어두웠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보, 난 이겨낼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건강이나 챙겨요. 누가 알아요? 기적처럼 당신이 다시 일어날지. 그랬으면 좋겠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앞날을 아는 것처럼 웃을 뿐이었어요. 그러고는 죽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자기 앞으로 남은 재산까지도 전부 저한테로 넘겨버렸어요. 남은 것은 남편 앞으로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대출뿐이었죠. 그리고 의사 선생이 선고했던 것보다 훨씬 먼저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이미 몇 개월 전 남편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생각보다는 충격이 덜했죠. 물론 그렇다고 슬픔이 덜하다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실신할 때까지 울고 큰아들이 죽었을 때와 똑같이 앓으면서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죠. 장례를 마친 뒤 어느 정도 제가 정신 차리고 앉자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각자의 배우자들까지 자그마치 8이나 제 앞으로 와서는 눈을 벌겋게 뜨고 있었죠. 엄마, 재산 목록 주세요. 뭐? 재산 목록이요. 이제 상속 절차 밟아야 하잖아요. 애들은 마치 제안부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듯 아빠의 재산이나 어떤 게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장례 금방 끝났다, 얘들아. 그래도요. 아빠가 엄마한테 뭐 넘기신 것도 있죠? 확인해보니까 아빠 앞으로 뭐가 없던데. 그래요. 양심적으로 아빠가 엄마한테 남기신 거 있으면 분배해요. 저희도 좀 먹고 살아야죠.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왜 부모 재산을 탐내는 거니? 그러지 마시고요. 애들은 마치 빚이라도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굴었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애들을 쳐다봤죠. 애들은 이것저것 말하더니 저희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둥, 너는 미리 받아서 날리지 않았냐는 둥 가관이었죠. 저는 어처구니 없는 와중에도 남편이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나 200만 원밖에 없다.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애들이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하기야 일평생 부유하게만 살아온 부모가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었다니 믿지 못할 법했겠죠. 하지만 이럴까봐 남편은 미리 다 작업을 해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집이라도 엄마 명의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 떼어봤니? 네? 너희 아버지가 팔아서 빚 갚았다. 하지만 여전히 빚은 좀 남아있고 우리 재산 전부 아버지 사업 자금으로 썼단다. 네? 애들은 당황해서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당연히 애들이 믿기 시작했죠. 실제로 지금 머무는 아파트는 원래 저희 것이었지만 판 뒤에 월세를 사는 형식으로 바꿔놓았어요. 남편 이름으로 진행된 거래였기에 당연히 애들이 알 리가 없었죠. 나머지 한 채도 너희 아버지가 팔아버렸다. 막판에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난리였다. 너희들은 집에 잘 오지 않아서 몰랐겠지만. 아버지가 얼마 전에 말씀하시긴 했어요. 사업이 잘 안 풀린다고. 나도 들었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좋으셨을 줄은. 그래서 엄마, 정말로 집 2채를 다 파신 거예요? 그래, 다 팔아서 빚 갚는 데 썼지만 빚도 남아있단다. 나한테는 내가 숨겨두었던 현금 200만 원 비상금으로 갖고 있던 그것만 남아있고. 저는 애들을 둘러봤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뚫어져라 보며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던 애들이 이제는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 중에 누가 나하고 같이 살 거냐? 네? 아니, 엄마? 왜 저희하고 같이 살려고 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 아버지도 없고 늙어서 힘도 없는데 나 혼자 살라는 거냐? 너희 정말 그렇게 나올 거니? 엄마 솔직히 돈도 없고 이제 연세 드셔서 병원비가 더 나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래서 돈 때문에 엄마 안 모시겠다는 거니? 저는 둘째 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물론이고 둘째 며느리도 싸늘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제 눈길을 눈치챈 다른 아들과 딸들이 일제히 둘째한테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맞아. 둘째 형이 모셔야지. 둘째 형은 지금까지 돈 엄청 많이 가져갔잖아. 둘째 형이 가져간 돈만 아니었어도 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맞아. 아버지가 사업을 얼마나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자금이 부족해서인 게 틀림없어. 둘째 오빠가 엄마 모셔. 우리는 못 모셔.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넷째 딸은 결혼할 때 아파트이며 차며 전부 저희한테 받아서 시집갔죠. 시댁이 괜찮게 사는 집이었는데도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친정에서 다른 집은 다들 이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받아가 놓고도 더 안 해준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았어요. 야, 내가 어떻게 모시냐?
나 집도 월세 사는데 불안정해서 거기다 엄마를 어떻게 모셔? 맞아요. 아가씨, 저희 너무 못 살고 불안정해서 안 돼요. 아유, 새언니. 지금 몸에 두르고 있는 그 명품만 팔아도 전세자금 마련하겠네요. 어쩜 저렇게 뻔뻔하지? 애들은 제 앞에서 목청을 높이며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결국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라. 내 앞에서는 싸우지 마. 지금 이 집 계약이 3개월 뒤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이 잘 의논해서 날 누가 모실지 정해서 와라. 알겠니? 아, 엄마. 내 말대로 해라. 아니면 너희 엄마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나 그냥은 안 나앉는다. 너희 직장에 다 쫓아가서 너희들이 부모 어떻게 하는지 다 소문낼 거야. 물론 그걸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 말에 애들이 겁먹은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수군수군하더니 곧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그냥 자버렸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애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애들이 나를 길바닥에 나앉도록 할 모양이구나 싶던 그때 애들이 와서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시기로 했어요. 돌아가면서? 네. 한 명이 모시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돌아가면서 모시기로. 그런데 그 말 하면서 다들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더라고요. 돈 한 푼 없는 어미. 아무런 대가 없이 모셔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불만인 모양이었어요. 저는 어처구니 없었지만 아무튼 애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니 알았다 하고서는 제가 제일 먼저 살기로 한 둘째 아들네로 갔죠. 그런데 정말 그 이후로 가관이었어요. 둘째 아들네에서 저는 정말 가시방석이었거든요. 무슨 일만 있으면 둘째 아들네외가 서로 소리 지르며 싸웠고 며느리는 전에 없이 불손한 태도로 방문을 쾅 닫으면서 드나들었어요. 저한테 불만이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러더니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둘째 며느리가 미치겠다며 뛰쳐나갔고 둘째 아들은 저한테 제 짐을 싸서 주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했어요.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요. 그런데 둘째네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 간 집들이 모조리 마찬가지였어요. 딸이고 아들이고 4명의 자식들이 모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제가 대체 전생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애들을 낳았나 싶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5째 딸네 집에 갔을 때도 딸과 사위는 무슨 저를 원수대하듯 했어요. 돈 한 푼 없는 장모꼴 보기 싫었겠죠. 저는 제가 선택한 것인데도 위축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런데 5째네 가서 며칠 안 되었을 때였죠. 딸이 아주 밝은 얼굴로 뛰어들어와 저한테 말하더군요.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던 큰며느리가 돌아왔네? 뭐? 첫째 새언니가 왔다고요. 귀국했대요. 정말이지? 세상에. 저는 너무 기뻐서 벌떡 일어났어요. 큰 며느리와 큰 손자를 다시 볼 수 있다니 꿈에도 꾸지 못하던 상황이었죠. 딸과 연락이 닿은 것인지 큰 며느리는 곧장 5째 딸내로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두근거려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그 애를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큰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가슴 벅찬 표정이 되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4명의 아들, 딸들보다 피가 이어지지 않은 큰 며느리가 더욱 제 자식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큰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서 한참이나 울었어요. 애는 어떻게 하고 왔니? 애는 지금 집에 있어요. 들어올 때 아예 아파트를 사서 들어왔거든요. 큰새언니, 아예 들어온 거예요? 네, 아가씨. 어머니 소식 사실 몇 달 전에 들었는데 그때는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모시려고요. 어머나 잘됐다. 사실 엄마 누가 모실지 우리가 못 정해서 아주 골치였거든요. 5째는 그렇게 무신경하게 말했어요. 저는 상처를 받았고 큰 며느리는 그걸 눈치챘죠. 언니가 모시면 되겠네. 엄마 지금 돈 한 푼도 없이 빚만 좀 있는 상태라서 좀 골치는 아플 거예요. 5째가 그렇게 말했어요. 큰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저 잘 벌어요. 여기도 기업에 스카웃되어서 들어온 거고 어머님이랑 저랑 애랑 살 정도는 충분해요. 어머 그래요? 돈도 잘 벌면서 우리의 선물은 왜 안 사왔어요? 뭐 없어요? 5째가 그 말을 듣고 또 욕심 많은 얼굴이 되더군요. 제가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큰오빠도 죽은 지 오래인데 큰 새언니의 벌이가 얼마이든 무슨 상관인지 저는 너무 부끄럽고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에휴, 너 정말 그렇게 욕심 좀 내지 말려무나. 내가 부끄러워 못 살겠다. 뭘 그래요? 어차피 엄마한테는 우리가 욕심 많네요. 엄마 돈이 없잖아. 부끄러운 건 우리가 부끄럽지 뭘. 5째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살고도 돈 한 푼 없이 세상에 돈 가진 게 200만 원이 달하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아빠가 빚을 지고 사업이 망했어도 그렇지. 엄마는 비상금을 좀 더 가지고 있었어야지. 어쩜 그렇게 사람이 준비성이 없어. 얘야, 그렇게 준비성도 없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시기 싫지. 안 그래요, 언니? 언니도 사실 모셔준다니까 고맙기는 한데 나중에 후회할걸? 그때 우리 보고 원망하지 말아요. 그때 큰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저를 보더군요. 그 애는 못 보던 사이 많이 늙어서 눈가에 주름이 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의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부드러웠죠. 걱정 마세요. 전 절대로 후회 안 하고 잘 모실 거예요. 저희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시니까요. 아유, 효분하셨다. 효분하셨어. 다섯째는 큰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비꼬았어요. 저는 너무 슬펐지만 동시에 너무 기뻤죠. 4명의 자식을 잃고 1명의 큰며느리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5째 딸과 사위가 듣는 앞에서 그랬어요. 얘, 세아가, 내가 너한테 내 재산 전부 주마. 아유, 200만 원 주면서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요? 언니, 엄마는 있던 집도 월세라서 계약 끝나고 쫓겨났어요.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5째가 민망하다는 듯이 깔깔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큰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돈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저 필요 없어요. 저 돈 잘 벌어요. 200이라도 어디야? 그냥 가져요. 5째의 비꼬는 말이 들렸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말을 이었죠. 강남의 꼬마 빌딩이기는 해도 2채가 내 이름으로 있다. 너희 시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명의 돌려주고 가신 거야. 네? 큰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당혹감이 눈에 스치는 게 보였죠. 옆에서 5째 역시 갑자기 입을 떡 벌렸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아파트도 2채 있다. 그건 내가 투자를 해서 사놓은 건데 많이 올랐어. 그거 전부 네 이름으로 돌려주마.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잖니? 엄마! 5째가 갑자기 제 앞으로 들이대고 앉더군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돈 없다며. 너희 시험해 본 거다. 멍청한 거사. 저는 이제 정말 낯설어 보이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이 욕심 많은 중년 여자의 얼굴, 어디에서 그 귀엽던 막내딸을 찾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딸은 제 말이 진짜라는 걸 깨닫고는 손을 벌벌 떨면서 물러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는 게 빤히 보이더라고요. 이제 너희들한테 갈 돈은 한 푼도 없어. 나한테 재산은 넉넉하지만 그건 절대로 너희들한테 안 간다. 엄마, 전부 내 큰며느리한테 돌려주고 갈 거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큰며느리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큰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저와 큰며느리가 그 집을 나오니까 5째가 따라 나오면서 제 비위를 뒤늦게 맞추려 했지만 소용은 없었어요. 저는 큰며느리와 같이 그의 가사둔 집으로 가서 큰손자를 보았죠. 큰손자는 그 사이 정말 큰아들과 너무 똑 닮은 아이로 자라났더군요. 공부도 잘하고 잘난 그 아이를 보니 큰아들이 생각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 후로 당연히 애들한테서 엄청나게 연락이 왔죠. 하지만 저는 그 애들을 이제 제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에 전부 다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지만 전부 다 돌려보내버렸죠. 큰며느리는 이곳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저와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큰며느리와 큰손자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부디 여러분들 삶에는 저처럼 가슴 아픈 사연이 없길 바라보며 제 사연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